자, 제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의를 조금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유리알 유의가 여러분 뭐 하는 소설이죠? 이게 그 25세기를 상정을 하거든요. 25세기면 아직 우리 입장에서도 오지 않은 이제 그런 세기인데요. 이게 이제 헤세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이제 어렵다고 하기도 하는 작품인데, 아무튼 이제 이거를 25세기를 대략 상정하고 펼쳐지는 어떤 미래 소설, 그러니까 SF로 볼 수 없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펴보자 해가지고 네, 일단 폈어요. 책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에 있었죠. 읽으려고 이제 샀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2020년 판이더라고요. 2011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기다렸다가 한편으로 산 거죠. 2020년에 아마 헤세를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샀는데, 책을 딱 펼치면은 서문에 유리알 유희의 역사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라는 이거는 제사도 아니고, 그죠? 헌사도 아니고, 이런 이제 부제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리알 유희의 대가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이제 전기 형식으로 돼 있는 소설인데요. 요제프 크네이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의 전기를 읽기 위해서 이런 서문이 필요하다. 유리알 유희의 역사, 뭔가 길게 이어지나 봐요. 역사를 일반인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리알 유희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뭔가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활동인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만 알지 않고 일반인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서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독자도 포함되겠죠. 뭔가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서문에 붙어 있는 이 부제를 보자마자 그 독일인들의 헤세죠, 그죠? 독일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선민사상, 엘리트 의식에 한 번 더 진저리를 치고 그래도 읽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면 그 점에서 러시아 문학하고 독일 문학 많이 비슷합니다. 자, 보는데 이것은 또 머선 일인지, 이것은 도대체 무슨 문자인지, 이런 이제 어려운 말이 나오고요. 이게 요제프 크네이트가 번역한 자필온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의 그 번역을 실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알베르투스 2세의 정신형성에 관한 논고 제1권 28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박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보다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쉽고 책임이 덜 느껴질지 모른다. 쭉쭉쭉 가서 그런 것들만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도 없지만 또 그만큼 절실히 사람들 눈앞에 그려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다. 그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읽히고, 이제 서문을 딱 펼치면 유리알 유희 기록 문서에는 유희 명인 요제프 3세로 불리는 인물 요제프 크네이트에 대해 찾아낼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정기적 자료를 이 책에 수록해 두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여러분, 첫 문장부터 엄청 길어요. 이야, 요즘 진짜 보기 드문 만연체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고전을 읽는 맛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긴 문장들을 읽으면서, 혹은 이렇게 긴 문장들까지 읽으면서 이제 우리의 독해력을 향상시킨다. 이제 이런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리알 유희 기록 문서, 그러니까 아카이브인 것 같은데, 이런 아카이브까지 마련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유리알 유희라는 것은 뭔가 대단한 어떤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온갖 것들이 다 나오고요. 이 유리알 유희의 이제 마스터죠. 명인 혹은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제프 크네이트에 대한 이제 정보를 쭉 이제 수집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유리알 유희가 뭔지를 또한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유리알 유희의 의미와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막 온전하게 풀어 쓰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에 온갖 철학적인 그런 전통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라든지 그노시스학파라든지, 이거 영지주의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고대 중국인, 또 아라비아인의 어떤 정신생활, 스콜라학파, 그 다음에 노발리스도 나오고요. 되게 어려운 막 고유 명사들이 나와요. 아벨라르, 피에르 아벨라르, 그 엘로이즈하고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았던 그 신학자 아베라르라든지 라이프니츠, 헤겔 이러면 이제 우리도 좀 알 수 있죠. 그죠? 왜 이런 이름들이 언급되냐면 유리알 유이의 기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는 굉장히 애매하지만 그 역사가 너무 길어서 그 역사를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이런 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대한 생각이 모두 그렇듯이 여기에는 원래 시작이라는 것이 없고 생각이 있는 곳이면 유희는 늘 있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리알 유희가 생각이나 예감, 소망의 모습으로 이미 이전에 몇 번이고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인용했던 사람인가요? 알베르투스 2세 역시 유리알 유희의 선조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는데요. 여기 유리알 유희에서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냐면 음악, 수학이에요. 음악은 악보 같은 거 쓸 수 있고 또 음악을 이렇게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연주를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음악과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중요한데 수학은 뭐죠? 그 수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저면에 또 철학이 깔려 있다 이건데 음악은 조금 이례적으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이제 음악은 어떻게 보면 또 예술의 최고 형식이니까 회화하고 또 다르게 회화는 이렇게 시각적 자극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지적으로 형상화하기 쉬운 것 같고요. 서사를 구성하기도 쉽고.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잘 못 들으니까 음악을 듣고서 특히 클래식 음악, 가사 없는 그 클래식 음악을 듣고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어떤 서사를 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르만 헤세가 그런 능력을 갖춘 작가 중에 하나였고 그게 이 소설의 토대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세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교양인데요. 교양이라고 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네. 철학 공부가 이제 많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유리알 유희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수학을 입시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수학을 수학으로 배우지만은 산수죠. 그죠? 산수랑 이제 기하학 그렇게 해서 대수학하고 기하학을 이제 같이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지금 그거 다시 가서 공부하라면 물론 당연히 문제를 못 풀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 푸는 그 수학에 되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그 원론적으로 따져가면 수학이라는 건 수철학, 철학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데 이 유리알 유희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정신생활의 발전을 중세 말부터 크게 보면은 이제 제가 요약을 하기로는 그 이성 중심적 사고, 과학 쪽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청력으로 작용하는 어떤 경향인데요. 그거는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비의적이고 뭔가 미신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경향이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간다. 사실 스웨덴보리하고 칸트, 뉴튼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상기하면 굉장히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고 뉴튼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사실은 스웨덴보리의 어떤 신비주의나 그런 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 칸트의 그런 어떤 비판 철학, 도덕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와요. 니체, 작곡가 로시니가 즐기는 요리, 프리드리 니체와 1870년대의 여성 패션, 뭐 이런 것들, 이 논문 얘기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왜 이게 나오냐면, 유리알 유희의 장인들은 글도 잘 쓰고요. 이렇게 굉장히 박식하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강연도 했었고 잡문을 썼다 돼 있는데 여기 원어가 잡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고급한 형식의 어떤 에세이 그런 걸 쓴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자신들이 종이 위에 세운 잡문의 세계에서 모종의 자살자의 쾌감을 느끼며 정신의 완전한 타락이라든가 개념들의 인플레이션을 확언하며 어떻게 예술과 정신, 윤리, 정직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이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냉소적인 태연함이나 취한 듯이 뭐에 취한 듯이 홀린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엄청나게 긴 문장인데 번역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긴 문장 번역하기가
저는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 보니까는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다룰 때 얼마나 많이 힘든지를 정말 번역자로서 되게 그거를 공감하는데 번역이 놀랐어요. 그래서 역자가 누군지 궁금해지는 좋은 의미로 이제 그렇기도 하고요. 계속 읽으면 선량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하고 어두운 비관론이,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술궂은 비관론이 성행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야? 어떤 망한 세계가 절반 이상 망한 가운데 이 선택받은 어떤 자들이 있고 그들이 이 유리알 유희의 장인인데 그들이 어떤 그들만의 어떤 배타적인 그런 이제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이 유리알 유희라는 이제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동방 순례자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하고 그 수학이 이제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철학도 들어가는데 그 철학의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중국의 그런 어떤 고대 철학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닭을 삶고 있어가지고, 이제 강불에서 중불로 줄이고, 닭을 고기만 삶으면 깊은 맛이 없어요. 그럼 뼈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뼈가 들어가면 뭐예요? 뼈 안에 뭐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순물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삶는데 공이 들고. 근데 이제 깊은 맛을 내야 되고, 과연 깊은 맛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치킨 스톡을 넣는데, 그래도 이제 뼈 맛을 또 참보면 사람이 잔인한데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유리알 유희로 오면, 그거를 이제 그 동방순례자들을 이제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원 가운데 하나는 최신의 학문인 음악사와 음악미학이고, 그 다음에 잇따라 일어난 수학의 비약적인 발전이며, 수학이 들어가 있죠. 이제 음악하고 수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또 뭐 들어가냐면 동방 순례자들의 지혜에서 나온 한 방울의 기름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동방 철학, 동양 철학 주로 중국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햇세가 그 인도 철학에도 저기 했잖아요. 해박했잖아요. 그런 동양 철학이랑 그거가 이제 다 섞여가지고 유리알 유의 토대를 이룬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인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소설인가라고 한번 반문해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지금. 자, 쭉 가서 이 새로운 태도, 아니 그보다 문화 진행 과정으로의 이 재편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작품 창작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포기와, 뭐를 포기해야 된다 할 때 포기, 기브업 하는 거, 포기와 차츰 진행된 정신적인 사람들의 세상사로부터의 유리.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람이 있고 반대가 또 있겠죠. 육체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다시금 그 독일 문화권의 니체도 그렇고 이런 식의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 정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또한 그 모든 것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유리알 유희다라고. 세상이 반쯤 망했다가 이것도 나름대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 정신적인 사람들, 지적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유리돼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세계를 꿈꾸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든 어떤 이런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리알 유희를 꽃피우게 된다에 집중하게 된다는데 유리알 유희의 시작에는 1900년 직후 여전히 잔문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에 그때 음악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요. 1900년은 우리가 살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것이 아주 그 지적인 어떤 행위에 집단 행동에 어떤 시스템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갑자기 여기에 여시춘추가 인용이 돼요. 여시춘추. 바하도 나오고요. 바하도 나오고요. 근데 제가 진짜 음악을 너무 몰라가지고 여시춘추는 여기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고대 중국의 거상이자 진나라요. 진의 재상인 여불위가 전국의 농객들과 식객들을 모아서 집계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래요. 여기 보면 음악의 기원을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온전한 음악은 평형에서 나온다. 평평할 평전에서 나온다. 평형은 발음에서 나오고 공정하다 할 때 그 공자고요. 발음은 천하의 뜻에서 나온다. 이게 바로 도예요. 니들이 도를 아느냐 할 때. 그러므로 천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더불어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음악은 천지의 조화와 음량의 일치에서 기인한다 해가지고 거의 두 쪽을 인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소설이냐 논문이냐 연구서냐
자, 이 중국인의 그래서 우리에게 거의 잊혀져 버린 모든 음악의 원래 의미와 기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막 명확하게 와닿진 않고요. 음악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완전한 예술의 형식이고 유리알 유희의 시작도 이제 그것이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유리알 유희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 같은 뭐 바하의 무슨 뭐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연주하는 거 바하의 음악을 파이프 연주관으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습을 띠고 있구나라고 지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고 조금 넘어가면은 다른 이제 학문들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한 개인이 나오는데 유리알 유희가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음악자인 동시에 열렬한 수학 애호가였던 한 스위스인이 이 유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또 그럼으로써 최고의 전개 가능성을 부여했다. 어떤 이제 장르마다 그렇게 장르의 규칙을 새로 쓰는 어떤 천재들이 있으니까요. 그 옛날 어떤 때는 수학자의 또 어떤 때는 언어학자나 음악가의 특수한 오락이었던 유리알 유희가 이제는 참된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를 그 영향권 내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이면서 언어면서 음악이면서 철학이면서 그 모든 것이 어떤 고도로 지적인 활동인데 개개인이 산발적으로 행하던 그 유희를 어떤 아카데미, 비밀결사 이런 식의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의 어떤 특별한 활동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화하는 거죠. 시스템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스위스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바젤 사람이었던 모양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룩하고 되게 유리알 유희를 이제 발전시켰고 이제 소재나 기법도 되게 이제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희자는 유리알 유희를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제 아주 뛰어난 예술인이자 학자이자 뭐 기능인이자 장인이자 진짜 전설의 디저트 장인, 전설의 쿠키 장인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이제 장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문자도 이렇게 잠깐 언급이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상형 문자를 꿈꾸었다. 인류가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표현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제 상형 문자는 문자에서 아주 초기 단계인 거잖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상형 문자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진화가 많이 되고 널리 쓰이는 언어는 중국어. 중국 문자 이런 거일 텐데 표온 문자는 그거보다도 좀 더 추상화되고 진일보한 문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역으로 상형 문자 이런 걸 이제 꿈꾸게 되고요. 그게 이제 잠깐 나오고요. 유리알 유희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제 행위에 머물렀는데 점점점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요. 어떤 학파도 구성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세계어 일종의 세계어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다. 어렵습니다. 가령 유희는 천문학상의 어떤 별자리나 바흐 푸가의 한 테마 혹은 라이프니츠나 우파니샤드의 한 구절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뽑아서 유리알 유희를 이렇게 발전시키나 봐요. 우파니샤드는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고대 인도의 철학서라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읽지는 않았고요. 요즘 그 외국에서 되게 각광받는 그 번역 시집이 각광받는 김혜순 시인의 옛날 시집 중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으니까 되게 옛날이죠. 90년대일 거예요. 그때 나오기는 80년대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김혜순도 이제 최승자 이런 시인하고 제가 같이 많이 읽었었는데 기성복이나 뭐 황지우 이렇게 기형도 많이 읽었었는데 김혜순 시집 중에 제목이 나의 우파니샤드인가 뭔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집 보면서 우파니샤드가 뭔지 도서관 가서 찾아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세 여기에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유희가 시스템이 됐다 그랬잖아요. 유리알 유희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언젠가는 유희위원회의 위원이 되거나 유희 명인까지 되는 것이 15살 난 대부분의 영재학교 아이들이 갖는 꿈이기도 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의전원, 뭐 법전원 이렇게 해서 똘똘한 애들은 뭐 만 6세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초등학생인데 뭐 의대반이 있고 뭐 법대반은 없구나. 법전원 뭐 반을 만들거나 약간 이런 이제 느낌을 줘요. 근데 그런 식의 세속적인 의미는 1도 없는 걸로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알 유희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뭐다? 우선적으로 하나의 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리알 유희가 연주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포가 아닌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악기?
악기가 뭘까요? 이 유리인가요? 이 유리? 유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유리라고 합시다. 악기인데 유리. 유리인데 악기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 유리알 유리의 장인 그 마스터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서 이제 연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피아노라는 것도 뭐 제가 치면 그냥 띵띵띵일 거고요. 임윤찬이 치면 이제 연주가 되고 조성진이 치면 연구가 되는 거고 뭐 예브게니 키신 이런 사람 생각나네요. 뭐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기도 하고요. 뭐 호로비츠가 치면 그게 연주가 되는 거고 제가 치면 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리알 유리니까 막연히 떠올려 보면 이런 식의 유리 구슬을 가지고서 뭐 누가 치면은 그냥 구슬치기가 되는 거고 유리알 유희의 장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악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기법에 따라서 연주를 하면은 그것이 유리알 유희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거기에는 언제나 불굴의 의지, 죽음을 무릅쓴 용기, 기사도 정신, 초인적인 웃음소리와 불멸의 청량함, 청량이 아니고 청량이에요. 청량함이 울리고 있다. 우리의 유리할 유희에도 우리의 전체 삶과 행위와 고뇌에도 그런 울림이 깃들어야 한다. 엄청 비장하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비장할 일이야? 도대체 무슨 소설을 쓰려고? 그 다음에 유리할 유희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 다음에 그 유리할 유희를 완성하는, 연주하는 장인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기에 또 그 사람의 연주가 얼마나 뛰어난 것이기에 이렇게까지 비장할 일인가? 라고 이제 묻게 되고요. 이제 따옴표 끝나고 이 말은 크네이트의 제자 한 사람이 받아 써두었던 것이다. 이 말로써 유리할 유희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마친다 하고 이제 엄청 비장하게 지금 소문을 썼죠. 쓴 다음에 이제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여러분 서문까지 읽은 저는 55쪽까지 지금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 겉표지 빼고 뭐 소표지 빼고 해도 50쪽은 읽었네. 50쪽을 읽었는데도 유리알 유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유리알을 가지고 어떤 유희를 하는 거겠지. 어떻게? 아마 악기처럼 다루면서 연주를 하나? 아무튼 이건 뭔가 음악적인 활동과 수학적인 활동. 이때 수학은 이제 철학의 하위 분야로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종합인 아주 고도로 지적인 그러면서 동시에 기능이 요구되는 수작업이 요구되는 그러면서 또한 예술인 그런 행인가 보다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제 1장을 펼치면 소제목이 있네요. 소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제프 크네이트가 이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이거를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시간은 롤리타 레퍼런스를 읽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왜 폈냐면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SF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첫 번째 헤세의 소설을 SF의 맥락에서 읽어보면 어떨까? 헤세는 뭐예요, 여러분? 헤세는 누구예요? 헤세는 뭐 우리가 다 읽은 거잖아요. 혹은 읽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헤세를 우리가 되게 빨리 읽기 시작합니다. 데미안부터 읽죠. 그 다음에 수레바퀴 밑에서 읽고 어릴 때는 이거를 지와 사랑으로 이제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헤세는 뭐 황야의 일이, 크눌프, 또 피터 카멘친트, 시타르타 그런 것도 있고요. 헤세도 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수채화 같은 거 그려가지고 전혜린한테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혜린이 헤세한테 받은 엽서단지 뭔지 해가지고 자기 수필집에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만 헤세는 또 오래 살았잖아요. 인생의 어느 지점은 인도에선가 보냈고 인생의 이제 뒷부분은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살다가 아마 스위스에서 죽지 않았나 싶은데 오래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꽂혔던 그 로베르토 발저 와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뭐 지인이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하고 토마스 만은 이제 저희들 머릿속에서 독일 현대 작가 대표적인 독일 현대 문학의 대표자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토마스 만이 되게 안 읽히는 거에 비해서 헤세는 참 잘 읽혔던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고 이땐 착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착각. 헤세는 읽힌다. 헤세는 쉽다. 헤세의 데미안은 성장소설의 대표작이다. 헤세의 데미안은 고등학생, 중학교 때 읽어야 한다. 그때 읽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 데미안을 이제 성장소설로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수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독일 관념소설의 이제 정통이 들어있는 거고 쉽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데미안인데 반대로 유리알 유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소설이지?
제가 이제 50쪽 읽으면서 93년도에 김연경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연경아, 네가 그때 이거 읽고 한 줄도 이해 못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정말로 어려운 소설이었어. 라고 이제 제가 30년 전이네요. 어느덧 30년 전에 이제 심지어 31, 2년 전입니다. 의 저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토닥토닥 10대 후반에 그 청소년이 읽기에는 확실히 어려운 소설이었네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번역도 좋아지고요. 저도 이제 좀 커가지고 그래도 이 소설을 읽는데 많이 읽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헤르만 헤세를 어지간히 읽었지만 도저히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이게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 소설이 유리알 유희였는데 이참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헤르만 헤세의 소설의 관점에서 일단 읽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흡사 그 세계 멸망 이후의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묵시록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이제 SF다. 라고 보면은 이제 제가 다시 좀 복습해 보려고, 복습이 아니라 다시 진짜 이번엔 본격적으로 읽어보려고 이제 꺼냈는데요. 테드 창입니다. 그래서 테드 창의 뭐 출세작이자 대표작이자 뭐 명불허전이더라고요. 재미있던데 요 작품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숨으로 번역된 이제 요 작품집이 있는데 테드 창은 길게 쓰지 않고 항상 보면 짧게 쓰고 거기에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던데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는데 구상을 해보면 항상 그거는 단편의 형식이더라 해가지고 이제 단편으로 쓰는 거죠. 죽어도 단편을 쓰겠어 이건 아니고. 근데 그 점도 보르헤스하고 닮았지만은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거를 하드 SF라고 이제 하던데 어떤 점에서 하드죠?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 과학적인 어떤 설정을 그냥 배경으로만, 말 그대로 설정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쓴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보면은, 고도로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을 쓰는데, 고도로 과학적인 정보 지식들이 한편으로는 고도로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고도로 환상적이에요. 그런 이제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것 같은데, 읽다 보니까 헤세랑 반대죠. 헤세를 읽다 보니까 테드 창이 생각났어요. 너무나도 사변적이고요. 추상적이고 우리가 SF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지 않고 스페큘러티브 픽션이라고 이제 한다 치면은 사변 소설요. 사변 픽션.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너무 이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도 적합한 것 같고요. 테드 창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그 PKD를 세우고 싶은데, 필립 K 딕을 세우고 싶은데요. 이제 그 사람이 SF계의 셰익스피어라면 이 사람은 뭐예요? SF계의 보르헤스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셰익스피어보다는 보르헤스 쪽에 조금 더 끌려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새로운 주제로 넘어오기도 했고, 솔제니친을 끝내고, 롤리타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약간 요거를 이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합니다. 더 이렇게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뛰어난 작가니까요. 뭐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근데 제가 되게 놀랐는데 테드 창도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뜨지만 의외로 소설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게 없어요. 뭔 뜻이겠어요? 사가지고 읽기는 하는데 접수를 하는 독자는 그만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읽기는 쓰기를 통해서 완성된다. 자기 나름의 글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독후감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독후감이 써지지 않았다는 거는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독후감을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유리알 유희를 검색을 했는데 레퍼런스는 뭐 되게 블로그에 글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보면은 유리알 읽기 독서 모임을 하거나 읽기에 도전했다 이런 건데요. 막상 열어보면 작품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바깥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니까 소설 창작 배경 이런 걸 썼든가 아니면 이제 이게 헤세의 최고작이다 이런 것만 있든가 아니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읽기로 했다 해갖고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그 독서를 향한 지적인 욕구, 야망을 자극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리알 유희, SF로서의 유리알 유희. 그 다음에 이제 SF에 어쩌면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뭐 테드 창입니다.